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이제 곧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아찔했던 실수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저의 실수를 글로 적는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그런 실수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혹시나 저 같은 일이 있었던 분들께 조그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세상엔 참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 회사에 일을 하면서 저의 아주 아찔한 실수로 인해 제 책상이 날아갈 뻔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부터 참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머리카락을 가만두지 못하고 이리 묶었다 저리 묶었다 학창 시절부터 제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늘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지나치게 꾸미고 가지를 못했었잖아요. 그게 내심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아시나요? 제게는 참 아픈 과거가 있어요. 바로 저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족이란 어머니 딱 한 분이셨거든요. 지질이 복도 없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자복이 참으로 없으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주 한량에다가 배짱이 그 자체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을 요즘에 와서 들으면 왠지 가진 것 없어도 즐기며 사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는 그럼 그런 사람이었느냐고 어머니께 여쭈었더니 아주 버럭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기만 했더라면 다행이게. 네, 너희 아버지 그저 그러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등에 업고 동네를 열 바퀴도 걸을 수 있었어. 씁쓸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한량의 배짱이이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빌려오자면 온갖 술주정에, 계집질에, 도박에까지 손을 대던 아주 몹쓸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요? 글쎄요. 갓 태어난 혼자 걷지도 못하는 저를 내버려두고 다른 아줌마를 만나러 나가 하루 종일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들어오던 그 인간에게 아버지 대접은 눈꽃만큼도 해주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술이며 여자며 온갖 유흥에 미쳐 사는 것도 모자라 벌어오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한탕 노린다는 말을 일삼으며 어머니께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남의 지갑에 갖다 바치기 바빴던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두 모녀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매일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며 사셨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고 어머니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아버지의 손을 스쳐가면 말짱 도루묵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4살이 되도록 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가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냥 내 몸 하나 홀랑 챙겨서 그 집구석을 도망 나와버리고 싶다가도 불 꺼진 방 안에서 물끄러미 나만 기다리고 있던 너를 보면 그게 안 됐지. 콩알만한 갓난아기 시절에도 너 울지도 않았어.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기가 울 줄을 몰랐어. 그땐 내가 너무 지쳐서 너라도 안 울고 보채서 다행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가 울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네가 울 때 네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닐까. 가슴이 미어져. 머리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제 자식 방에다 던져주고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일하러 가면 애는 내가 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믿지 않으면 당장 제게 먹일 분유값도 벌기 힘들었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그럼 나 4살 이후에는? 그 후부터 엄마랑 나 둘이서 산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미간에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를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처음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었던 중학생 때에도 저희 집은 참으로 가난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남들 다 바르는 그 흔한 크림 하나도 얼굴에 바르지 못하고 지내셨죠. 그래도 저한테는 늘 아낌이 없으셨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늘 제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굴에 바르는 크림도, 밥상 위에 맛있는 반찬들도 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먼저 양보하셨습니다. 제가 4살 무렵 제 아버지였던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가 애를 가졌다며 아들이 곧 태어난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차리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뒤를 돌아보았을 땐 이미 그 사람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간 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베개니 속에 넣어두었던 지갑을 열어보셨대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갑 속 돈을 몰래 가지고 나가니 언젠가부터 그렇게 지갑을 숨겨두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갑이 멀쩡히 잘 있는 걸 보는데 마음이 어찌나 조급해지던지 달려가서 문을 냅다 걸어 잠갔어.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면서 한숨이 쉬어지더라. 그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제 발로 나간 그 인간 덕 좀 보아 이제 잘 살아보자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해요. 도대체 도망가기 전에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건지. 저희 집엔 빚쟁이들이 하루 걸러 하루마다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4살짜리 저를 들쳐업고 다른 집으로 또 다른 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사한 집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잘 찾아오는 건지 오죽했으면 저도 그 사람들을 기억할 정도였어요. 어릴 때의 기억은 없지만 7살인가 6살인가 그때쯤의 기억이 납니다.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집에 찾아와 다 때려 부수고 저를 가지고 어머니를 협박했던 순간들이요. 제게는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평생의 장면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깊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을 괴롭히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깊이가 결코 얕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괴로운 장면들은 아주 쉽고 빠르게 머릿속에서 지워져 갔어요. 제가 제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말이지요. 그렇게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니 현실과는 상관없이 여느 또래의 아이들과 같은 사춘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만 오면 가난은 남의 이야기 같았고 그게 지속되니 집에서도 거울 속 제 모습만 들여다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싼 화장품을 아빠에게 선물 받았다며 학교 친구 하나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까짓 게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저렇게 으스대나 하는 마음에 아낀다는 그 화장품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 발라버렸습니다. 샘이 나서 했던 행동이기도 했어요. 저도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못된 행동이었죠. 제 행동에 화가 났던 친구는 씩씩대며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고 질 수 없었던 저는 손가락에 찍었던 크림을 책상에 묻혀두고 친구의 머리채를 똑같이 붙들었어요. 한참 싸움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발견하셨고 결국 학교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 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까지 총 5명이서 대면을 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와 그 친구는 이미 화해 비슷한 것을 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더 그러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대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친구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벌써부터 손버릇이 그리 나빠서 되겠어요? 아주 도둑견을 키우셨습니다. 과장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아는지 친구는 부랴부랴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어머니를 뜯어 말리더군요. 저도 덩달아 그 자리에서 그냥 크림이 너무 좋아 보여 한번 발라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쩐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고개를 푹 숙이고는 그 자리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인 것 마냥.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싫어서
또 저는 더 오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제가 가져온 크림이 너무 궁금해서 엄청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해서 손가락에 찍어본 게 다야. 그리고 우리 벌써 화해했어.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엄마를 말리지 못하는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별일 아니었는데 이렇게 학교에 어머니까지 오시게 하다니 제 자신이 싫어서 얼른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했던 말이었죠. 그런데 한참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기만 하시던 어머니께서 불쑥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친구 어머니께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집이 어렵고 힘들게 자라 그렇다고, 그래도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더 사과를 하신 어머니께서는 대답 없는 친구 어머니와 선생님을 두고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어요. 그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던 저는 교문 앞까지 다다르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그런 말 하게 해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미동 없던 어머니의 뒷모습. 억지로 돌려세운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엄마가 미안해. 너 좋은 거 다 못해주고 가난하게 살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친구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고개 숙이는 엄마라서 미안해. 매화잎이 흐드러지게 핀 교문 앞. 저희 모녀는 큰 소리를 내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어머니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제 자신이 얼마나 밉고 바보 같던지. 그때 제 사춘기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어머니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던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두고 본다면 참 고마운 사건이었어요. 그 일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거울들을 싹 다 친구들 나눠줘 버리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늦은 시작이었어요. 공부머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학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회사에 취직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거울만 들여다보며 마음속에 몰래 품었던 영화배우의 꿈은 그저 한낱 꿈일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억울하거나 끔찍하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억울하고 끔찍한 인생을 살아왔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복에게 온 인생이었으니까요. 잠시나마 사춘기라는 핑계로 걱정 없이 제 생각만 하며 살았던 날들이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께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들었죠. 엄마, 내가 꼭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 말이 스스로도 웃기고 부끄러워 맨날 혼자 연습만 하다가 어머니께는 한번 해보지도 못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제품 포장을 하는 아주 단순한 업무였어요. 포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손을 대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루 종일 망부석처럼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는 것이 보기보다 훨씬 힘든 일이더라고요. 단순 업무라 해서 가볍게 보았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겨워도 어쩌겠어요. 해야만 했어요. 그게 아니면 딱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지도 못했었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하나는 딱 좋았어요.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이 칼 같았거든요. 밥 먹고 쉴 때는 함께 일하는 이모들이 저를 진짜 많이 웃게 해주셨었어요.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아줌마들의 이야기들이 어찌나 재미있고 신기하던지. 이모들 덕분에 점차 공장에서의 생활이 적응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달리 이모들은 저를 자꾸만 부추겼답니다. 뭐 자격증이라도 따서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 해. 여기서 이렇게 세월 다 보내지 말고.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사무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잖아. 내 딸 같아서 그래, 우리는. 이모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 처음 제가 공장에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집도 어렵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던 이모들은 그러니 더더욱 저를 더 나은 길로 가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 더 나은 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모들 보시기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컴퓨터 공부와 격리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그런 저를 보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냥 냅다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만 효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을 다루는 자격증과 얕은 회계 공부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저는 또 다른 취업의 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정들었던 이모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제발 좀 얼른 발을 떼라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던 이모들 덕분에 힘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응원 속에 자신감이 조금 붙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저희 눈에 들어온 어느 회사의 구인 공고. 격리와 사무실 전반적인 업무를 맡을 사람을 급하게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구한다니 확인할 것도 없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서류를 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자세히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냅다 그 업무만 보고 지원을 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글쎄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고등학교 때 친구와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학교에 가지고 왔던 크림 이름이랑 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추억에 잠겨 아직 면접도 보지 않은 회사에 냅다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화장품과 같은 회사 이름도 아니었는데 단지 비슷하다는 생각에 추억에 잠겨서 말이에요. 일할 만한 곳은 좀 찾아봤어?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께서 걱정스레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핸드백 속에 넣어두셨던 화장품 하나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이거 요 앞에서 행사에서 싸게 팔기에 사왔다. 너 면접 보려면 그래도 조금은 단정하게 하고 가야 할 텐데 싶어서. 그 조그마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파운데이션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생애 첫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졸업하면서부터 외모에 관심을 뚝 끊어버리느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화장을 일절 하지 않고 지냈었거든요. 그래도 그 낯설기만 한 파운데이션을 어머니께 선물 받고 나니 괜히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화장이라고는 할 줄도 모르면서 냅다 손등에 그 누런 것을 꼭 눌러 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굴에 덜어 아무리 두드리고 펼쳐보아도 어쩐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태어나 한 번도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발라본 적이 없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무척 당황해서 어머니께 도움의 눈길을 청해보았지만 당황하신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생각해보니 제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도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더라고요. 얼굴을 몇 번을 씻어내고 다시 바르기를 반복했던 저는 결국 맨얼굴로 면접 볼 회사 안으로 들어서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비록 얼굴에 바르고 가지는 못했지만 핸드백 속에 부적처럼 고이 모시고 갔거든요. 파운데이션에 담긴 어머니의 작고 따뜻한 응원을 말이에요. 그리고 면접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 파운데이션에 적혀있던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헉하고 숨이 멎었어요. 전날 밤에는 얼굴에 발라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차마 읽어보지도 않았던 파운데이션의 회사명이 바로 면접을 보는 그 회사의 이름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 이건 잘 될 거라는 행운의 징조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운을 받아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죠. 사실 면접이랄 것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줄을 서서 함께 보는 면접도 아니었고,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분 한 분과 제가 독대하듯 봤던 면접이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의 긴장이 풀리면서 저는 나름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면접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견했던 핸드백 속 파운데이션에 관한 작은 일화도 털어놓아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 사는 이야기를 짧게나마 그분께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인연이 깊은 회사와 오래오래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께서 이마를 짚던 것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안가 그분이 이마를 짚었던 것에 대한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우선 저를 면접 보셨던 그분은 인사팀장이 아니라 회사의 과장님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촐했어요. 아니, 사무실 크기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작은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의 인사팀이라든지 영업팀이라든지 하는 경계가 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날엔 인사팀장이었다가 어떤 날엔 영업팀장이었다가 하셨죠. 윗사람이 그러다 보니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는 팀에서 이 일 저 일 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답니다. 솔직히 말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매사 열심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단박에 된 취직에 고맙기도 했고 응원을 받으며 입사한 곳에서 도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왕이면 잘 해내고 싶었고 잘 적응해서 오래오래 한자리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어요. 일이라는 게 원래 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인지 제가 일머리가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빈자리가 많고 직원은 적어서 그 소수의 직원들이 죽어나 하는 회사란 어떤 회사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겪은 회사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을 다 놓아준 회사였답니다. 즉, 사람은 적고 일은 많은 회사였어요. 제가 입사를 한 것도 알고 보니 회사 일이 힘들어 그만둔 사람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었는데 업무량이 신입인 제가 버티기에는 많이 버거웠어요. 하물며 제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장님은 생각보다 아주 칼 같은 프로였습니다. 제 딴에는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도 과장님의 눈에는 항상 부족했던 건지 과장님은 늘 저를 보며 인상을 쓰셨죠. 그게 아니면 한숨을 쉬시거나 어떤 날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과장님이 어찌나 밉고 싫었던지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제 마음만 아니었다면 그런 과장님을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그때의 과장님 행동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렵고 밑에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입이고 해야 하는 일은 많고 그러니 그 모든 걸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윗사람이었던 과장님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던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 보였던 그 회사에서 그만두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주셨던 파운데이션 때문이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파운데이션이 그 화장품을 만든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망한 회사 화장품을 딸에게 선물한 어머니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패기와 오기 하나로 힘든 나날을 잘 버텨보자 스스로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그 과장님은 저보다 9살이 많은 분이셨어요. 아마 대학도 나오고 하셨을 테니 조금 이른 나이에 일찍 과장이 되신 것 같았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제가 업무마다 깐깐하게 고실 때면 정말 밉고 괴로웠었답니다. 그런 과장님 밑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고생을 하니 자연스레 퇴사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절대 그만둘 일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는 제 앞에 일하던 사람처럼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제가 똑같이 도망을 쳐버리면 과장님은 또 그 모든 업무를 짊어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답니다.
모든 걸 다 제쳐두고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게는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스스로 여겼었거든요. 그건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제가 투자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책임져야 할 무언가가 있었으니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저 제게는 당연히 견디고 버텨야 할 일이었습니다. 격리 업무부터 온갖 사무 잡일, 발주, 영업, 할 일이 너무 많아 손이 10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렇게 1년이 넘는 그 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회사 사무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어김없이 커피를 마셔가며 야근을 하고 있었답니다. 몇 달 동안이나 피로가 누적되어 그런지 그날따라 일을 하는 도중에 자꾸만 잠이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잠을 달아나게 해준다는 커피를 몇 잔이나 목에 들이부었는지 모릅니다. 졸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단순하고 별것 아닌 일들을 맡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에 있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중간중간 몰래 졸기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야근을 하는 동안 잘 버텨냈다고 생각했었어요. 졸음을 이겨내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며 퇴근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임에 틀림없었죠. 그렇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쏟아지는 업무량에 커피를 연료 삼아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정말 별 다를 것 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일을 하고 있는데 물류에 내려갔던 다른 직원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탑차가 큰 게 들어오는데? 민정씨, 오늘 300개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날 들어오는 제품은 거래처 신제품이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계속 어려워서 신제품 소량만 가져다가 마케팅을 해보고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300개만 발주놓은 신제품이 들어오는 날인데 탑차가 들어올 리 없었던 것입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더라고요. 무언가 잘못되었을까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요. 잽싸게 서류를 뒤져 그날 들어오기로 했던 신제품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300개가 맞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 저 역시 이상하다는 듯 전화기 넘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300개. 신제품 들어오는 날인데 탑차 들어온다는 말 없었는데요. 저의 확신에 찬 말에 그 직원은 일단 알겠다며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통화를 종료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눈앞에 다른 일을 바로 처리하느라 금세 잊고 조금의 이상함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뒤에야 그 직원이 저더러 나와보라며 전화를 걸더군요. 좋지 않은 예감에 하던 일을 던져두고 냅다 물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어, 이거 아닌데요? 저희 오늘 신제품 300개만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거래처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수로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었어요. 발주를 넣을 때 신제품을 주문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이전에 판매하던 제품을 다시 주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판매하던 같은 라인의 제품 역시 어렵게 재고를 소진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더 받을 필요조차 없는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야근하며 정신을 못 차리던 날, 머리로는 신제품을 발주한다 하면서 손으로는 신제품 발주 대신 익숙했던 구제품을 발주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래처 담당자까지 바뀌어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문이 들어간 것이었죠. 저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제품 300개 주문하려다가 그만 주문 취소로 처리가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대형 사고라는 생각에
돌이킬 방법부터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도 아직 탑차에서 제품을 내리기 전이니 사정을 잘 이야기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절망스러웠어요. 이미 3,000개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취소해 주겠냐고요. 네, 3,000개를 주문했고 그 주문한 것마저 신제품이 아닌 이전 제품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회사였고 그 일은 제가 맡은 일이었으며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 했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과장님께 달려가 보고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날이 선 말투, 까칠한 표정,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 냉하디 냉한 과장님께 그런 크나큰 실수에 대해 보고드려야 한다는 것이 어찌나 가슴 떨리던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다 제 실수예요. 과장님, 꼼꼼하게 봤어야 했는데 일 해결하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해결 못해도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눈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울먹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과장님의 표정이 다시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어쩐지 오랜만에 그런 표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과장님께 여쭈었어요.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금전적으로는 책임을 질 그 어떤 능력도 되질 않으면서 방법이라도 구하고자 여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해답도 지시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알겠으니 이만 자리로 가보라는 말씀만 하셨죠.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저녁을 대신해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디냐고 물으셔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 앞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적은 처음이라 저도 많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요. 익숙한 동네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서고 그곳에서 어색하게 걸어내리며 저를 향해 내뱉으셨던 첫 마디도요. 빵 마저 먹어요. 먹다 남은 빵이 그대로 손에 들려있으니 내뱉은 말이겠지만 어쩐지 두고두고 그 말이 생각났었습니다. 빵 마저 먹으며 들으라고. 제 주변 아무 화단에 기대어 앉은 과장님은 물끄러미 먼 곳을 바라보다 말씀하셨어요. 민정씨, 잘못 주문한 물량 그거 내일부터 나랑 같이 팔아봅시다. 먹던 빵이 콱 하고 목구멍을 틀어막는 기분이었어요. 어쩐지 이렇게 찾아오실 분이 아닌데 제가 친 사고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팔아보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앞세운 지킬 수 없는 약속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과 저는 그날 이후 5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잘못 주문했던 물량 3,000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가득 화장품 박스를 꽉꽉 채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저희에겐 브레이크를 잠시 멈추어 세우는 그 순간순간들마저 판매의 시간이었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종합 화장품몰과 시장 화장품 가게, 슈퍼나 마트, 찜질방 사우나, 미용실, 그냥 화장품을 가져다 주면 조금이라도 팔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곳들을 돌고 돌았습니다. 물론 받아주시는 곳들보다 그렇지 않고 퇴짜를 놓는 곳들이 더 많았어요. 아주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 고객을 보고 하는 장사들이니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는 걸 막 가져다가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들이었어요. 몇 번 거절을 당한 이후부터는 아예 저희만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화장품을 써봐야 좋은 걸 알지.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좋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낮에는 미용실과 마트 같은 곳들을,
밤에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곳들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샘플 한 통씩을 손에 딱 쥐고서 말이에요. 어찌저찌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 겨우 3,000개 조금 안 되는 수량을 다 해치우고 나서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과장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대형 사고치고 수습해본 기분이 어때? 5일 동안 전국을 누비며 함께 보냈던 시간만큼이나 조금 가까워진 과장님과 저였어요. 늘 날카롭고 예민했던 과장님도 그날들만큼은 평소의 예민함보다 숨겨두었던 온화함이 빛나셨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심지어 장난기마저 서려 있었죠. 저는 그 많은 수량을 다 판매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양팔을 쓱쓱 손으로 부비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꿈 같다고. 과장님 아니었더라면 혼자서 저걸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가만히 계시던 과장님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저걸 다 판매할 수 있었던 거지. 나도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야. 민정 씨가 인상도 좋고 해서 사장님들께 그나마 50점 먹고 들어간 거였지. 그리고 실수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사람이라면. 큰 실수였다고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해. 실수를 했다는 사실보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잖아.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돼. 그 순간,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과장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척이나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늘 까칠함을 얼굴에 드러내는 과장님 특유의 표정이 참 싫었었는데 그 표정마저도 과장님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크하고 도도한 멋진 여자. 진짜 난 과장님 덕분에 다 해결했다. 회사로 올라가는 길 내내 현실이 믿기지 않아 웃었다, 울었다 반복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믿기질 않아서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과 그걸 수습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던 5일 동안의 모든 일들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해결하고 회사로 돌아갔더니 그 모든 시간을 기다려주신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급기야는 사장님 호출까지 간다는 생각에 심장은 잠잠해질 줄을 모르고 가쁘게 뛰었어요. 입사한 이후로 사장님과 그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장님과 마주보고선 저는 무리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도 드렸죠.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 별다른 말씀 없이 제게 사표 봉투 하나를 내밀어 보이시는 겁니다. 감사와 사과 인사를 드리던 제 몸이 봉투를 보는 순간 우뚝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봉투에 쓰여진 이름 석자, 과장님의 성함이었습니다. 놀람과 당황스러움보다 난감함이 먼저 찾아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사장님? 봉투를 받아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데 과장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직서라니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죄송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긴 뭐야. 딱 보면 모르겠는가? 사직서라고 적혀있지 않은가? 과장님이 왜 사직서를 쓰셔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장님께 빌다시피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없다고. 제 실수였고 제가 친 사고이니 제가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는 생각에 다시금 절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죄 없는 과장님이 그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서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자네들 책임지라고 그만두게 한다던가? 그거 다시 김 과장한테 돌려주라고 주는 거야. 민정씨 자네 손으로 직접. 민정씨 사고 쳤다는 소리 듣고 화가 나 있는 나한테 김 과장이 찾아와서 그러더라. 해결 못하면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이야. 밑에 직원 제대로 업무 보도록 조치하지 못한 자기 탓이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도 해결할 때까지만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뭐든 실수 끝에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김 과장은 자네한테도 알려주고 나한테도 알려준 셈이지.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화났던 게 조금 진정이 되면서 직원들을 돌아보게 됐어.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이나 시켜놓고 이제는 진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잘 해결해줘서 민정 씨한테나 김 과장한테 고마워. 미안하고. 사장님께서는 과장님과 있었던 그날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단 직원인 나의 실수를 본인의 실수인 것 마냥 책임지겠다고 어깨에 짊어지고 사표까지 던지셨던 과장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고마웠습니다. 해결 못하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만약 반대의 입장이 되어 제가 과장님의 입장이었더라면 저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수십 번 생각해 보아도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를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마음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그날 그렇게 사장님께 사직서를 맡겨두고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을 결정을 내리고 한달음에 제게 달려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빨리 팔아 해치우자고 북돋아 주셨던 과장님이 참으로 대단하고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께 그 사직서를 전달받아 과장님 자리로 걸어가는 길, 몇 번이고 봉투에 쓰여진 단정한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며 울컥하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 과장, 그게 회사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렸다. 사장님의 그 말씀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고 울상이 되어버린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저를 바라보던 과장님과 눈이 마주쳤을 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저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모양이 된 과장님에게 품에 안기다시피 하여 맹세 아닌 맹세를 했답니다. 과장님, 사장님께 말씀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고 또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과장님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잘할게요.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그만큼이나 감동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늘 프로답기만 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한 기운의 과장님에게서 그렇게나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저의 경솔했던 지난날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자기가 몸담은 회사와 일에 대해 열정과 애정이 있었던 과장님은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 차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실력으로 주임이라는 직급을 달았어요. 늘 배울 것이 많은 분과 함께하는 업무 시간은 유익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일할 때마다 인상을 쓰고 예민해지는 차장님의 표정들이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회사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회사 경영에는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몇 번의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간 열심히 야근하며 어떻게든 회사의 매출을 올려보려고 노력했던 지난날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마지막 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에게 또 다른 기회는 찾아왔답니다. 바로 함께 일하며 정이 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던 차장님의 좋은 제안 덕분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만나서 고생한 것도 인연인데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워서 내가 생각해봤어.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건 더는 못하겠고 여기서 일하며 배웠던 걸로 회사 하나를 차릴 거야. 그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로 민정이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너라면 앞으로도 믿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업을 같이 하자는 차장님의 말씀에 저는 바보처럼 고장이 났었어요. 사실 사업이라는 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다며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아쉽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같이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비용은 걱정 마. 같이 벌어서 벌고 난 후에 채워나가도 늦지 않아. 내가 꼭 너랑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 차장님의 배려에 덥석 물고도 싶었지만 망설여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도 도저히 차장님과 헤어져 다른 일을 시작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차장과 주임 관계에서 당당히 사업 파트너로 거듭나 새로운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9살 차이가 나는 저희이지만 이제는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수연 언니는 놀라운 리더십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들로 회사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언니의 결정에 따라 묵묵히 힘을 보태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요. 화장품 장사를 하다 보니 사춘기 때 하지 못했던 꾸밈과 치장을 실컷 할 수 있다는 점이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델 구할 돈을 아끼려고 제가 직접 모델을 하면서 뜻깊은 추억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좋은 상사를 만난 덕에 저는 지금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멋진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수연 언니는 이제 저의 평생의 은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수 있었던 건 수연 언니 덕분이니까요. 회사 일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법까지 모든 제 삶의 방향에 큰 도움이 되어준 수연 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